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피보험 이익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 이익의 개념은 충분히 지난 시간 수업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 피보험 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선박 또는 적화라고 되어 있는데, 선박은 선박인 것이고 적화는 하물을 얘기를 합니다. 적화. 적화가 하물인데, 선적되어 있는 하물이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다른데 큰 차이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쓰시는 교수님도 있고 이렇게 쓰시는 교수님도 있습니다. 나도 이젠 헷갈려서 이제 막 번갈아 가면서 써요.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중앙대학교에 이제 관련 대신 중앙대학교와 좀 관련이 있는 다른 학교 교수님이라도 뭐 여기서 이제 학부를 나왔다든지 이런 교수님들은 이쪽을 많이 쓰고요. 안 그러신 교수님들은 이쪽을 많이 써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자가 다른데 이 한자는 나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틀리면 어떡하지? 창피한데. 이렇게 쓰는 한자예요. 그리고 요 하자는 나도 한자를 잘 안 쓰니까 까먹게 돼. 이건가? 중국 유학생들 맞아요? 이 하자야, 이 하자. 한자도 잘 안 쓰니까 까먹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하물하다 할 때 하자가 요 하자고요. 이 하자는 뭐냐면 선박에 실려 있는 하물을 요 하자를 써요. 그러니까 뭐 둘 다 하물을 뜻하는 한자니까 크게 의미의 차이는 없는데요. 이쪽에 있는 하자는 선박에 실려 있는 하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하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적하보험, 우리가 얘기하는 해상보험에서의 적하보험이란 게 해상 운송 중에 있는 하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맞다라고 하시는 교수님들이 더러 있어요. 알아서들 쓰세요. 뭐 내가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왜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학문 쪽에서 보면 용어나 이런 걸 갖고 서로 이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의견 통일이 안 돼요. 그냥 그거는 뭐 내가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어찌 됐든 크게 구분하지 않고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파생된 게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죠, 뭐. 그래요. 자, 그냥 영어로 쓰면 돼요. 그냥 bill of lading이라고. 자, 그래서 선박 또는 적하의 뭐다? 소유이익, 소유이익, 소유권이죠, 소유권. 소유권이 이 선박과 화물을 소유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소유이익. 자, 그 다음에 담보이익이 있어요. 담보가 보통 뭐 여러 가지 의미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담보는 은행에 어떤 뭐 대출을 받을 때 뭐 그런 거 많이 하죠. 담보대출. 그렇죠. 그래서 어떤 채권 채무의 어떤 변제나 뭐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죠. 선박이나 화물도 어떻게 보면 자산, 특히 선박 같은 경우에는
선박은 배가 움직이긴 합니다만 거의 이 덩어리가 너무 크고 금액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부동산 취급을 받습니다. 선박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담보이익이 있다. 담보권을 가질 때 담보이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수익이익이 있습니다. 수익이익. 이게 기대이익이죠. 미래의 기대이익이죠. 운임. 내가 정상적으로 항해를 마쳤다면 벌어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대되는 이익들. 그것도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수익이익으로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밑에 선비의 대상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비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선박 운항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여기 세 번째 줄에 있어요. 선주는 항해에 필요한 연료, 선원들의 식료품, 급료 등의 선비를 부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박 운용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료나 이런 것들. 배 한 척 움직이는데 여러 가지 투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뭐 기름 많이 먹어요 배가. 그런 것들을 이제 선비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선비를 사용한다, 선비를 뭐 준다, 이게 배를 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투자입니다. 투자. 금액이 이게 그냥 뭐 자동차 기름값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선박 하나를 뭐 한 달간 운용하는데 몇 억씩 들어요. 정말 투자 비용이에요. 투자 비용.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내가 투자를 했어요. 그 이상의 어떤 기대이익을 벌어들이지 못했어요. 그럼 투자된 금액이 사라지는 거죠. 이것도 당연히 어떻게 보면 보호받아야 할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피보험 이익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러면 소유자별로 좀 살펴볼게요. 선주가 있습니다. 선주, 배 주인, 배를 소유한 사람. 이 사람은 당연히 선박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운임에 대해서 기대이익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보험료라든지 선비가 일종의 선박에 대한 투자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선주가 피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하주 있습니다. 하물의 주인이죠. 하물의 주인.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물의 가치만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렇겠죠? 하물 가해. 그리고 이것도 보험을 들기 때문에 보험료도 일종의 투자되는 금액이라고 치면 이것도 피보험 이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운임을 선불한 경우, 위에 있는 선주의 운임은 도착지, 그러니까 후불 조건에서 내가 받지 못한, 미래에 받았어야 할 그 운임을 어떻게 보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하주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선불했어, 운송 비용을. 근데 내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어. 그러면 내가 미리 낸 그 운임 날라간 거죠.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운임에 대해서도 하주가 피보험 이익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이익, 희망이익 이런 것들, 그리고 운송 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주에게. 그런 경우,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반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하주의 피보험 이익이 됩니다. 자, 용선자가 있습니다. 용선자. 용선자란 게 뭐 어떻게 보면 뭐 배 빌리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주에게로부터 배를 빌려서 용선하는 사람을 보통 용선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용선자들도 배를 빌리기 때문에 선박, 자기가 빌리는 기간 동안 선박을 임대차 하는 동안 아니면 나용선을 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대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박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박이나 화물이 어떤 담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저당권자라든지 유치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피보험 이익으로서 선박이나 화물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 기타 당사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선장이나 선원. 이 사람들은 항해가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정상적으로 자신의 일을 계속 한 것이고 급료도 받을 것이고 뭐 이런 등등의 그런 기대되는 이익들이 있을 것인데, 이 선장이나 선원들은
금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운송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운송인이 여러 하청업체, 대리인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도 이러한 대리인들, 하청업체들의 경우에도 운송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지 뭐 기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보험 이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험 이익에는 뭐 사람들 유형별로 살펴봐도 이런 것들이 피보험 이익에 해당이 된다 정도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보험 이익이 없는 해상보험 계약. 해상보험 계약인데 피보험 이익이 없어요. 가능할까요? 이런 해상보험 가능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논리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무효다. 무효의 의미는 처음부터 이 계약의 성립의 효력에 흠이 있고 하자가 있어서 원래부터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다. 왜?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보험은 없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도박이거나 사기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해상보험 계약에서는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 피보험 이익을 보험자가 담보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하는 것이 해상보험 계약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상보험 계약에서 MIA 4조에서는 여기 밑에 두 번째 두 개의 단락에 나눠 있는 것처럼 다음의 경우에는 사행 또는 도박이라고 봅니다. 뭐 어떤 경우? 피보험 이익을 갖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리고 보험증권에 이익유무 불문, 뭐 이익의 추가 증명 없음 이러한 용어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보험 이익을 확인할 수 없는 이러한 문구들이 들어가 있는 보험 계약 이런 것들은 사기이거나 도박이다. 보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피보험 이익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피보험 이익 우리가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제가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이 여기 앞에 10번 슬라이드 위에 있는 하살표였습니다. 뭐였죠? 보험의 목적, 대상물이 있고 그 대상물은 선박이나 화물 그리고 이것이 뭐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혹은 뭐 비용을 들인 뭐 투자를 한 이런 사람들의 뭐다? 경제적 이해관계. 이게 곧 피보험 이익이다. 그리고 이게 곧 보험 계약의 목적이다. 그죠? 근데 이게 경제적 이해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금전으로 계산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금전으로 계산을 하면 뭐가 된다? 보험 가능액, 보험 가액이 됩니다. 보험 가액. 이 경제적 이해관계의 어떤 총액이에요. 총액. 근데 보험을 들 때 이 보험 가액을 전부 다 드는 경우, 보험에 드는 경우도 있지만 다 들지 않고 일부만 들기도 한다. 그러면 실제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담보해 주기로 하는 그 금액, 그 경제적 이해관계만큼 그것을 뭐라고 한다? 보험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보험료율을 따져서 보험료가 나오는 거죠. 이런 구조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살펴봤어요. 우리가 이제 또 살펴봐야 될 것은 보험 가액입니다. 보험 가액, insurable value. 우리가 피보험 이익 할 때 영어로 무슨 표현을 썼냐면 insurable interest라고 했어요. 보험에 들 수 있는 이해관계, 이익. 근데 보험 가액은 뭐다? insurable value입니다. 보험을 들 수 있는 어느 정도 밸류가 뭐예요? 가치.
가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입게 될 수 있는 손해의 최고치예요. 최고치. 이 최고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험에 드는 보험 계약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의 맥시멈이에요. 그 맥시멈이란 뜻은 이 보험 계약자가 가지고 있는 피보험 이익의 총액이에요. 맥시멈이요. 내 전부. 전부.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험 가액이 중요한 게 우리가 첫째 주 때 배웠나요? 실손 보상의 원칙, 이익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절대 보험 회사는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 가액 그 이상을 보험에 들게 해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1,000만 원이에요. 근데 보험회사가 나한테 보험 계약을 맥시멈 2,000만 원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 오버되는 1,000만 원 그거 문제가 있죠. 왜? 내가 가진 거, 내가 갖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는 1,000만 원인데 보험회사가 1,000만 원을 더 보장해 준다면 당장 나는 그 1,000만 원 가치가 있는 물건을 소유하거나 운용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부셔버리는 게 나한테 금전적 이득이 더 크죠. 그게 실손 보상의 원칙이라고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험 가액 그 이상 절대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담보하거나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밑에 나와 있죠. 밑부분에 밑부분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에 보험 가액은 보험자가 보상할 최대 손해액입니다. 맥시멈이다. 법률상 보험자의 보상 책임에 대한 최고 한도다. 최고 한도다. 자, 그러면 보험 금액이 있었어요. 보험 금액. 밑에 보험 금액이 있죠. 보험 금액이 쉽게 말해서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금액이에요. 보험에 든 거야. 내가 보험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이만큼인데 이만큼 전체를 다 보험에 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일부만 할 수도 있다. 왜 일부만 합니까? 다 하면 좋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재산이 1억 2억인 사람들 말고 예를 들어서 재산이 한 1,000억 뭐 조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내 재산 전체 조를 1조 단위를 보험에 들어요. 그럼 보험료가 얼마겠어요? 그죠? 내가 재산을 100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100을 다 보험에 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위험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어떤 사고나 우리가 배웠던 리스크, 퍼릴 이런 거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재산만 보험에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집에 나는 그런 취미는 없습니다. 내 취미는 오직 게임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근데 어른들 중에 여러 가지 취미 생활 하시는 거, 난 어른들이 이렇게 취미 생활 하시는 거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취미 생활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돌 모으시는 분들. 수석. 수석이 뭐 천차만별이죠. 가격 되게 비싼 수석도 있고. 근데 수석을 화재보험을 들어요. 의미 있어요? 그렇게 보험료를 낼 이유가 있냐고. 전혀 없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돌은 불에 안 탑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재산을 나의 모든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험에 든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험에 들 수 있는 전체 총액이 보험 가액이라면 실제로 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그 대상 금액은 보험 금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 금액, 보험자하고 보험회사하고 체결하는 보험은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실손 보상의 원칙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 보험 가액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나오는 게 협정 보험 가액이 있습니다. 협정 보험 가액. 보험 가액을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당사자가 협정하여 일정액을 보험 가액으로 인정. 이를 협정 보험 가액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당사자 사이에 미리 피보험 이익의 가액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보험.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요. 어떤 보험의 이 목적물이 있죠. 선박이나 화물. 이 선박이나 화물이 갖고 있는 뭐 소유권이나 뭐 담보권이나 뭐 기대이익, 희망이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험 계약 체결을 할 때 미리 당사자, 여기서 당사자는 누구겠어요? 보험회사하고 피보험자겠죠. 이 사람들이 합의를 합니다. 얼마라고. 그래서 그거를 협정보험가액이라고 합니다. 뭔가 협정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뭐 국가에서 정했거나 국제 간에 정했거나 뭐 그런 느낌이 확 들 수도 있는데 그냥 협상에서 정했다 이렇게 이해해요. 그냥 협정. 미리 합의해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보험 계약 체결을 할 때 보험 가액을 정했다라고 해서 협정 보험 가액을 다른 말로 기평가. 여기서 기는 우리 왜 그런 거 있죠. 결혼한 사람, 안 한 사람 얘기할 때 기혼, 미혼 이렇게 하잖아요. 이미 평가했다는 거죠. 뭐를? 보험 가액을. 그래서 기평가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반대도 있겠네요. 반대도. 자, 법정 보험 가액이 있습니다. 법정 보험 가액.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에 볼게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양 당사자가 보험 가액을 합의할 수 있으면 모든 보험 가액은 협정 보험 가액이 될 것이나 실제로는 안 그래요. 왜? 물가의 변동이 심하거나 그리고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만 보험 가액을 알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액 등은 보험 가액을 협정하기가 곤란하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줄, 다시 첫 번째 줄로 올라올게요. 사고 발생 시점에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보험 가액을 정하는 것, 산정하는 것. 이거를 법정 보험 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해서 보험 계약 체결할 때 보험 가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보험 가액이 정해지는 경우입니다. 이거를 법정 보험 가액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보험자나 피보험자가 정한 금액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 사고에 의해서 발생된 손해나 손실을 여러 가지 손해사정사나 이런 사람들이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제3자가 살펴보고 손해액을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보험 가액이 정해지지 않았어. 얼마인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미평가 보험이라고 합니다. 아니, 자기 재산인데 자기 재산의 가치를 왜 모릅니까?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실제로는. 어떤 물건의 가치란 게 수시로 변동합니다. 여기서는 물가 변동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국제적 시세가 변동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따지기가 힘들죠. 그리고 여기 밑에 예시로 들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의 차나 누구의 뭐 재산을 들이받았어요. 그 사람이 다치거나 그 사람의 재산이 상해를 입었죠. 손실을 입었죠. 그걸 미리 알 수 있어요? 미리 알 것 같으면 사고를 안 내지. 그렇죠? 그죠? 무조건 들이받았어. 들이받으면 뒷목 잡고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치료비, 뭐 이런 거 미리 어떻게 알아? 사고가 나봐야 알죠. 뭐. 그렇죠? 그리고 협정보험가액, 법정보험가액 이걸 다 떠나서 보험가액이란 거는 고정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험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 선박, 화물 이런 물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물건들의 가치란 게 내가 지금 여기 뭐 인문대나 사회과학대학에서 지금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영대에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경영학부생들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아니라도 거의 뭐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자죠. 물건의 가치란 게 고정이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불변이에요. 뭐예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회계 안 배웠어요?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감가상각, 고잉 컨선,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재무제표가 나오죠. 지속 가능성 없으면 재무제표 쓸 이유가 없죠. 예. 뭐예요? 감가상각을 하잖아. 감가상각. 물건의 가치는 계속 변동한다고. 보험계약 체결할 때랑 향후에 1년 뒤에 6개월 뒤에 예. 보험의 그 대상이 되는 이 선박이나 화물의 가치가 같지 않다고요. 그런 것들을 다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딱 정해진 금액, 딱 정해진 금으로 보험계약 체결한다. 이런 경우보다 저런 식으로 사후에 사고가 발생해야 보험 가액이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고가 발생을 해야만 보험 가액이 정해지면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보험 가액을 바탕으로 보험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뭘 바탕으로 보험료 계산한다 그랬어요? 제가 보험 금액. 이거는 변동 가능해. 왜? 내가 선박이나 화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니까 수시로 변동하거나 감가상각이 되거나 변동합니다. 근데 이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해서 보험자가 담보해 주기로 한 금액이라고 했어요. 이건 계약을 체결해버립니다.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을 바꾸지 않는 이상 보험 금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으로 줄어드는 거는 보험 가액이야. 보험에 들 수 있는 가능액이야. 그러니까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의 개념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면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박의 법정 보험 가액이 있습니다. 선박의 법정 가액. 요 선박 보험에 대해서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자, MIA 16조에 있는 이야기인데 선박에 관한 보험에서 선박의 보험 개시 시에 가액, 선박의 가액, 그리고 선박의 의장구, 그리고 식료품, 소모품, 급여 등등등 선박을 해상 사업에 적합하도록 만들기 위해 지출된 선비를 포함한다. 그리고 선박 보험에 들게 된 보험 비용을 포함한다. 뭐가? 선박의 법정 보험 가액. 이게 선박 보험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선비를 선박 보험 가액의 25%로 맥시멈으로 정해놨는데 선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모품, 연료 이게 정말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스운 금액이 아니에요. 배 한 척 그냥 운용하는데 한 달에 몇 억씩 깨집니다. 몇 억이 뭐야? 몇십억씩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선박 보험 들 때 선박 그 자체의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 가격. 거기다가 투입되는 선비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선박 보험을 들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선박 보험 가면 또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 외에도 운임의 법정 보험 가액, 적하의 법정 보험 가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임에 대해서는 선불 운임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보험 가액은 피보험자의 위험에 속하는 운임의 총액의 보험 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운임에 대한 보험 가액은 운임에다가 보험 비용을 합한 것. 자, 그 다음에 적하의 보험 가액. 적하가 뭐라 그랬어요? 화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물 또는 상품에 대해서 보험 가액은 이 화물, 이게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의 원가에다가 선적 비용에다가 부수 비용에다가 그리고 전체 보험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화물의 가격, 화물의 가격에다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화물의 원가에다가 여러 가지 부대 비용, 부수 비용, 보험 비용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것을 적하의 법정 보험 가액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보험료의 처리 있는데 이거는 뭐 글쎄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보험료 처리. 그러니까 그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그 지불하는 보험료를 보험 가액에 넣는다. 뭐 그런 보험 비용으로서 넣는다, 가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종의 투자 금액으로 보는 거예요. 보험료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보험 금액입니다. 보험 금액, 보험 금액. 칠판에 있죠. 보험 금액은 무엇을 바탕으로 계산이 된다. 보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보험 금액이란 손해 발생 시에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 책임의 최고 한도액입니다.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피보험 이익의 최대가 아니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의 최고예요. 엄연히 다른 내용이고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 보험 금액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insured amount예요. 보험 가액은 insurable value였어요. 보험에 들 수 있는 가치. 근데 여기는 insured입니다. ed가 붙었죠. 영어 단어에 전미어에 ed 약간 뭐예요? 과거형이죠. 과거형. 보험에 든 금액이에요. 쉽게 말하면.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에 들어놓은 금액이란 뜻이에요. 그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보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계약에 따라서 보험자는 이 금액만큼 사고가 발생 시에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험 금액은 아까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 보험자는 보험 금액만큼 보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험금의 최고액은 실제 손해액과 보험 가액 및 보험 금액 중 낮은 금액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몇 번째 줄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줄에 볼드체 되어 있죠. 보험금의 최고액은 실제 손해액과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이 된다. 보험금이 뭐예요? 보험료하고 다르죠. 우리 용어 정의할 때 배웠죠. 보험금은 뭐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한테 보상하는 돈. 그게 보험금이라고 했어요. 근데 보험금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낮은 거라 그랬어요. 뭐가? 실제 손해, 그리고 보험 가액, 그리고 보험 금액. 보험 금액이 피보험자의 피보험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피보험 이익의 총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기준을 잡기 위해 1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보험 금액은 insured amount예요. 보험자하고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해서 보험에 든 금액이에요. 뭐 100을 다 들 수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80만큼만 보험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 물건이 뭔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물건이 손해가 났어요. 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 손해가 이 보험 목적물 전체를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다른 화물 혹은 제3자한테까지 피해를 줘서 실제 손해액이 보험 가액보다 높을 수 있어요. 높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3자에 대한 피해. 물어줘야 돼요. 자동차를 끌고 가다가 뭐 완전 자동차를 박살냈어요. 내 차를. 근데 그 들이받은 곳이 벽이거나 전봇대거나 나무거나 이러면 상관이 없어. 내 차만 박살나고 말았으니까. 근데 남의 차, 남의 집, 남의 가게 이런 데를 들이받으면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보험 가액이 내 보험 그 실제 손해액이 보험 가액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고. 그러면 실제로 보험회사가 주는 보험금은 이 세 가지 중에 뭐라고? 가장 낮은 거. 가장 낮은 거. 교수님 이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무조건 보험 금액만큼만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게 생각을 좁게 하면 안 되죠. 실제 손해가 120이 안 났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 손해가 60만큼만 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한테 주는 보험금은 얼마가 될까요? 60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다? 실제 손해액과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 중에 제일 낮은 거다. 보험금은. 이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다만 예외적으로 손해방지 경감 비용에 대해서는 다른 손해액과 합산하여 보험 금액을 초과해도 보상된다. 우리가 그 피보험자 의무할 때 손해방지 경감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들이는 노력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뭐다? 손해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과 비용을 들였어요. 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합산 금액이 손해액과 손해방지 경감 비용이 합산 금액이 보험 금액을 넘어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챙겨줍니다. 그 부분은. 자, 그건 뭐 비용 손해 가서 다시 또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보험료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자, 보험료는 뭐다? 보험자에게 주는 돈입니다. 보험자가 담보해주는 위험을 부담해주는 것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 대가로서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금 생각해보라 그랬죠. 헷갈리지 말고 요금. 그래서 보험료 산출은 보험 금액에서 여기다가 보험료율을 곱해서 보험료가 산출이 됩니다. 보험료율하고 보험료는 다음 주에 우리 연휴 지나고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요 금액을 기준으로, 이게 쉽게 말하면 보험계약서에 보험자하고 피보험자가 약속한 금액인데 요 금액에다가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요율이 있어요. 요율이. 그게 이제 뭐 어떤 하물이거나 어떤 선박이거나 뭐 아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보험 조건으로 들거나 보험 조건, 보험 대상, 보험 시기, 보험자, 피보험자 뭐 등등의 여러 가지를 고려한 요율이 있습니다. 아주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 요율을 곱한 금액을 통해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보험료.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보험자가 이제 금액을 청구하고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죠. 이거 어차피 보험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강의 자료에 4주차 강의 자료에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전부 보험과 일부 보험과 초과 보험이 있습니다. 전부 보험은 뭐냐면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예요? 보험 금액하고 보험 가액하고 같은 경우. 지금 여기가 보험 가액이라고 했습니다. 보험 가액이 뭐다? 피보험 이익의 총액. 보험 금액은 뭐다? 보험에 든 금액. 이게 여기서는 제가 표를 보험 가액은 100, 보험 금액은 80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안 하고 어디 갔어? 이렇게 들면 이걸 뭐라 한다? 전부 보험이라고 한다. 풀 인슈어런스라고 한다. 보험 가액만큼 다 드는 거예요. 다 드는 거. 그렇죠? 가장 이상적이죠. 가장 이상적이죠. 그리고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실손 보상의 원칙에 따라 내가 입을 수 있는 최대 손해니까 내 재산의 총액이니까 그만큼을 보험회사가 보상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무난합니다. 제일 무난하죠. 그리고 이 전부 보험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강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협정 보험 가액에서 가능하죠. 협정 보험 가액에서.
법정 보험가액은 왜 안 돼요? 보험가액이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니까. 사고 나봐야 아니까. 그죠? 법정 보험가액이 그 뜻이라고 했죠. 사고 나봐야 안다. 보험가액이 얼마인지. 근데 보험가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아는데 여기서 100인데 100만큼 보험에 들면 풀 인슈어런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 보험이 있습니다. 언더 인슈어런스죠. 보험 가액보다 보험 금액이 작은 경우 말합니다. 작은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그죠?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 보험을 일부 보험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만약에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보험 가액에서 보험 금액을 뺀 만큼 있죠. 저 나머지 20만큼. 저만큼은 보험자가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죠. 왜? 계약을 80으로 했으니까. 80으로 했으니까. 이런 거를 언더 인슈어런스. 일부 보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밑에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일부 보험을 하게 되면 비례 보상의 원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보험 금액에 대해서 보험 가액의 비율,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80%죠. 보험 가액에 대한 보험 금액의 비율이 80%죠. 그래서 전체 사고액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80%만큼 비례 보상을 합니다. 아니 보험을 전체 가치에서 80%만 들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당연히 보상도 80%만큼만 해줘야지. 그렇죠? 그런 경우, 그런 경우 비례 보상의 원칙이 적용되기도 한다라는 거고. 원칙이기 때문에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아닐 경우도 있냐? 전손이 나면 돼요. 일부 손해가 아니라 일부 손해가 나면 비례 보상을 적용하는 게 맞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100이고 보험 가액이 100이고 보험 금액이 80인데 왕창 잃었어요. 몽땅 잃었어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이 피보험자한테 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은 100 그러면 안 되죠. 80이죠. 보험 계약을 80으로 했어요. 그렇게 되면 비례 보상이 아니죠. 보험 금액만큼, 보험 금액 전액을 주니까. 전액을. 근데 그런 거 말고 일부 손해가 났다. 부분적인 손해가 났다. 그러면 비례 보상을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위험 특약이 있습니다. 일부 보험을 하더라도 분손 경우에 특약을 들어서 보험 금액 범위 내에서 실손 보상을 하는 특약. 요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사고가 40만큼 났다. 계산을 하기 어려우니까 50 났다고 칩시다. 손해가. 일부 보험에서 사고가 50만큼 나면 아까 얘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제가? 비례 보상. 그럼 얼마만큼 보험회사가 줘야 돼요? 40만큼 줘야죠. 이게 비례 보상의 원칙이에요. 근데 제가 설명할 때 그 얘기했죠. 원칙이다. 그러면 원칙이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아닌 경우도 있다. 아닌 경우는 뭐다? 특약을 들면 됩니다. 실손의 특약을 들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 다 받을 수 있는 거.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특약을 들면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이라 할지라도. 일부 보험일지라도. 그래서 보험 계약을 잘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비보험들 중에도 실비 전액을 주는 보험 잘 없어요. 보통 한 80%, 90%. 내가 예를 들어서 비보험되는 어떤 의료 서비스,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리치료라든지 도수치료라든지 그런 거 받았어. 그러면 보험료 청구하잖아요. 그럼 전액이 나와요? 전액 나오는 건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8, 90%밖에 안 나온다고. 그게 원칙인데 이런 특약을 들면 전액 다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일부 보험의 개념에 따라서 보상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있다. 자, 그러면 반대도 있겠죠. 초과보험, 언더 인슈런스가 아니라 오버 인슈런스. 이건 뭐다?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높은 경우, 많은 경우.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 초과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왜 그러죠?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 경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밑에 있죠. 밑에 악의로 나쁜 마음 먹고 속였다. 할 수 있죠. 뭐 내 재산이 100인데 200이라고 뻥쳤어요. 초과 보험이죠. 근데 악의로 초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험 계약이 문제가 있죠. 왜? 없는 피보험 이익을 속였잖아. 보험자를. 그러면 보험 계약이 어떻게 되겠어요? 피보험 이익이 없는데 피보험 이익이 없는 보험 계약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보험 계약 무효되겠죠. 악의로 사기쳐서 초과보험 들면. 근데 이 강의 자료 밑에 밑부분에 선의의 초과보험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선의의 초과보험은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느냐? 이미 여러분들한테 나는 답을 제시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감가상각. 보험에 들 때 이 재산의 가치는 1,000원이었어. 1년이 지났어. 감가상각 됐어요. 750이 됐어. 보험 계약은 작년에 맺은 1,000원이야. 초과보험 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악의를 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들어본 친구들 있어요? 자동차 보험을 얼마 만에 재계약합니까? 그래서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왜? 자동차란 게 처음에 5천만 원 주고 사면 그 사서 내가 인수받는 순간부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년 탔어요. 거의 새 차야. 거의 새 차는 없어요. 이미 중고차야. 새 차이거나 하루라도 타면 중고차입니다. 거의 새 차는 존재하지 않아. 그렇죠? 1년 지났어요. 5천만 원이에요? 그 차의 가치가? 아니죠. 3천 될까? 생각보다 자동차 감가상각률이 셉니다. 그렇죠? 회계 공부해보면 알죠? 25%인가? 원가회계. 내가 원가회계 배운 지가 10년이 넘었어. 그건 나보다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동차가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보험 가액이 떨어진다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 선의의 초과보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네 번째 줄에 위에 박스의 네 번째 줄에 계약 체결 당시에는 전부 보험이었으나 물가 하락, 시세 변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험 가액이 감소하면 보험 목적물의 소모에 의해 감소한 경우 또는 보험 목적물이 비담보 위험에 의해 일부 소멸한 경우에도 초과보험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한 감가상각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국제 시세가 있는 물건이라서 시세가 하락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보험자가 담보해주는 위험이 아닌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일정량이 소모되거나 일정량이 발화되거나 일정량이 뭐 증발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치가 떨어져서 초과보험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밑에 박스, 하늘색 박스의 첫 번째 단락에 총화분에 대한 효력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뭘 해줄 이유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왜? 그 초과분의 초과분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보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실손 보상의 원칙에 위배해요. 보험회사는 철저하게 손해 입은 만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 보험이 낮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초과분은 피보험자의 피보험 이익이 아니에요. 그 초과된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특히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사기로 초과 보험을 들게 되면 보험 전체가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이. 그래서 이게 초과 보험이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얘기했으면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에 대해서 개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라 믿고, 요 밑에 그림만 볼게요. 그림만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보험 가액이 $1,000입니다. 근데 보험 금액을 $1,000로 들면 전부 보험, $1,200로 들면 초과 보험, $500로 들면 일부 보험이 됩니다. 오버 인슈런스, 풀 인슈런스, 언더 인슈런스. 뭐 공동 보험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수업을 이어가면서 하도록 하고,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다음 연휴 잘 보내고 와서 보험료부터 다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정상 수업 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이미 강의 자료 올라가 있어요. 다음 주 거.